중국으로 넘어가 살다가 도망간 일. 우리 공화국에 대해서 알면 무엇을 얼마나 안다고 여기저기 돌아치며 얄팍한 입술을 시도 때도 없이 나풀거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저희 엄마도 같이 협박을 했고 선글라스 끼고 모자 쓰고 막 다 변장까지 했는데도 그렇게 다 알더라고요. 탈북난민 강제 북송을 중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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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 인민국에서 중국으로 강제 송환 위기에 처한 한소년의 인권과 보호를 위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일 최근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요란한 태국에 나왔어요. 도착했어요. 이한글 사장님, 저 무사해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순이 다 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려 주셔서. 탈북을 돕기까지 하는 일입니다. 와, 이야, 22명을. 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북한 주민을 구출한 히어로 이한별 씨를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드릴게요. 갑자기 히어로라고 하니까 저도 그런 말을 처음 들어서 되게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요. 맞지. 저는 1999년도에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 한창이던 시기에 북한의 한경남도 함흥에서 탈북을 했고요. 현재는 북한인권증진센터라는 북한인권단체에서 소장으로 8년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갑에 출연하겠다라는 마음을 좀 먹으신 것 같아요. SNS로 얼마 전에 저희 탈북민들이 막 도와달라고 구출 사연을 보내왔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중국 내에 감시가 너무도 심하거든요. 그래서 집집마다 호구조사를 하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서 두려움 가운데 떠는데 그런 탈북 여성들 한 명이라도 저희가 더 구출을 하려고 이만갑에 또 나올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덧붙여서 정말 나오셨으면 하고 저도 바랬던 건 뭐냐면 사실 좋은 일을 하는 브로커도 있지만 그냥 돈만 먹고 날아가는 사람도 많아서 차라리 좀 올바른 일을 하는 분들에게 연락이 좀 더 닿는 게 아마 그분들이 덜 고통당하는 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한테도 사실 그 SNS로 물어보는 분들 많거든요. 소개시켜달라고. 네. 순실이 형 이런 경우 위험하죠? 이거 잘못된 사람. 그럼요. 이거는 진짜 북한에서 이거예요. 건너줘라. 돈도 다 받아라. 그런데 이제 건너갈 때 잡아다 다시 데려다 줘라 이거예요. 돈은 돈대로 너네 부르급병 다 빼고 건너가는 사람 잡아다 갖다 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못 믿어요. 잔등도 못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택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북한 인권에 어떻게 하다가 관심을 갖게 되신 거예요? 원래는 제가 안양시청에서 탈북민 정착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일도 했었고요. 그리고 6.25 전후 납북 피해자 가족들의 그 신고 접수 받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북한에서 고문을 받고 한국에 와서 뇌를 수술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고문 후유증으로 뇌를 다치셨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뇌를 수술하신 분도 계시고 또 북한에서 평양에서 살다가 추방되어서 지방에 가서 너무 험한 노동을 많이 해서 두 무릎을 수술하신 분들도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만나보면서 제가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권 활동을 또 하게 됐습니다. 또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근데 인권 증진센터를 네. 만들자마자 외국을 많이 가셨어요. 네. 스위스,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또 미국, 영국 이런 데로 가게 됐었는데요. 국제사회에 알리고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연합해서 이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너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려면 국제사회 사람들에게 우리가 호응도 얻어야 되고 같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너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곳은 어디죠? 파리 에펠탑 샤오이궁
높인데요. 네. 예, 2015년도에 제가 가서 예, 캠페인을 했던 모습입니다. 자, 2015년도에 북한군이 저 있고요, 저렇게. 그리고 한복을 입고. 네. 강제 북송을 중지하라. 자, 오스트리아입니다. 강제북송의 수많은 탈북민들이 북한에서 끔찍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각국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촉구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게 저는 사실 되게 쇼킹한데 저런 방법이면 왜요? 말이 안 통하는 곳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어땠어요? 그 나라에서 분위기는요? 처음에는 사실 제가 해외에서 저런 캠페인을 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되게 좀 두려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두건 같은 것도 쓰고 묻고 막 이러면 외국인들이 볼 때 처음에는 좀 약간 이상하게 좀 보는 그런 눈빛을 느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좀 두려웠는데 나중에는 이 캠페인이 이제 진행되면서 북한 사람들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고 하면서 오히려 저에게 힘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막 두려웠는데 나중에는 또 힘을 내서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파리에는 실제 북한 주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었어요? 네, 저희는 일단은 저런 캠페인을 하려면 다 파리 경찰에다 신고를 하고 저 장소에서 시위를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실제로 저 주위에 경찰들도 있었어요. 왜냐면 네. 정치적 시위 같은 경우는 더욱더 네, 그렇죠. 예. 허가가 또 필요하죠. 자, 순실이 형도 미국 가보셨죠? 저는 유엔청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증언을 하고 그다음에 증언을 끝나는 게 아니라 3일 동안 행사 끝나고 그 다음 날 제가 혼자서 피켓 시위를 했어요. 근데 그게 북송 반대하는 내용의 그 피켓을 들고 서 있는데 북한 대표부예요. 그 근처에 가서 이렇게 혼자 피켓 시위하면서 나를 쫓을까봐 처음에는 좀 두려웠어요. 또 해외다 보니까. 그런데 호응해주는 그런 눈치를 받고 그래서 힘을 받았고 정말 그래서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해외에서 미국에서 진짜 새파란 눈에 머리 노랗신 분들이 더 이렇게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때 너희들은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았구나.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미안하다고. 이런 말을 할 때 저도 정말 감동받았어요. 뭉클해지죠? 네. 북한의 인권 문제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썼는데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유엔에 이게 알려지고 유엔에서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한별 씨, 그 관계가 있었죠, 유엔에. 네. 유엔에다가 제가 북한 인권 침해 실태를 이제 조사해서 보고서를 제출하다 보니까 해외에서 이렇게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유엔에 있는 그 본부 홈페이지에 휴먼 스토리에 제 이야기가 게재됐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각국에서 휴먼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뤄주는 거고 또 각국에서 북한 인권 활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좀 이렇게 다뤄주는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 제가 나가게 돼서 각국의 북한 인권 활동을 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그 사연을 보고 이렇게 공감할 수 있게 이야기가 게재됐어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한별 씨가 전 세계적으로 활동을 하면 전 세계적으로 얼굴이 알려진 건데 맞아요. 그렇다면 북한에서 정확히 한별 씨의 존재를 알 것 같아요. 네. 알지. 위험한 알죠. 조심해. 알고 저를 협박을 했죠.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다 같이 협박을 했습니다. 자기를 낳아 키워준 고향과 조국을 버리고 남조선으로 도주한 자들 치고 바른 소리를 하는 자는 없다. 이런 자들 속에는 미한결이라고 부르는 연들도 있다. 악질 탈북자 거의가 자기 본명과 경력을 속이고 있듯 모녀 간인 인연들도 다를 바 없다. 그 무슨 자유세계를 찾아 두 차례 강제 북송 끝에 갓난신고로 북을 탈출했다거니 뭐니 하는 것들은 모두 거짓이다.
그러면 인연들이 우리 공화국에서 지은 범죄 사실과 인간적인 추악상에 대해서 보기로 하자. 이게 마가 맞습니다. 이 형태로부터 인상까지 똑같이 맞습니다. 이게 정확합니다. 얼굴 형태 이기랑 자랄 때하고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더욱이 어처구니 없는 것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중국으로 넘어가 살다가 도망간 일. 우리 공화국에 대해서 알면 무엇을 얼마나 안다고 여기저기 돌아치며 얄팍한 입술을 시도 때도 없이 나풀거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년은 그 무슨 탈북 난민 인권 침해 신고센터 소장이라는 본고지를 뒤집어쓰고 주제넘게 북인권법 제정을 떠들며 사악한 입방아지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런 놈들을 앞세워 벌리는 적대 세력들의 반공화국 인권 모략 범죄는 반드시 역사의 존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자기네들이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지. 알같지도 이거 없어 보인다. 진짜 추하다. 진짜 추해. 자꾸 년이라고 하는 저놈은 누구예요? 방송은 너미지 뭐. 저희 엄마도 같이 협박을 했고 뭐라고 하던가요? 북한을 그러니까 우매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서 북한을 자극하고 원래 그런 일이 없었다는 식으로 저희를 지금 거짓말하는 마치 쓰레기처럼 이렇게 취급을 하더라고요. 엄마의 성함이 공개가 되나요? 네. 저희가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활동할 때는 다 가명으로 활동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저도 한국에 와서 개명을 다 했었어요. 그런데 그 영상에서 어머니 본명하고 저도 본명으로 다 그렇게 협박을 하더라고요.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 막 선글라스 끼고 모자 쓰고 막 다 변장까지 했는데도 그렇게 다 알더라고요, 북한에서. 북한에서 쓰레기라고. 거기 쓰레기밖에 몰라요. 아니, 쓰레기네. 그 표현 들으니까 어떠셨어요, 아까? 저는 처음에 그 영상을 SNS에서 보게 됐었거든요. 어떤 분이 제 SNS에 그 링크를 올려주신 거예요. 북한에서 오늘 막 영상을 올렸다고. 그래서 그걸 보고 처음에 그 영상을 딱 봤을 때는 저도 너무 많이 두렵고 북한에서 살다 온 사람으로서 쓰레기라 하고 죽여야 한다고 화형에 쳐야 한다 이런 말을 막 하니까 막 그날 막 머리가 막 다 곤두서고 너무도 무서운 거예요. 거실로 가야 되는데 방에서 그렇지. 가기가 막 트라우마가 생기면서 막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 보고 나서 저녁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집에 아무도 그때 없었어요. 저 혼자 있다 보니까 너무도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렇게 무서워하면 그게 북한이 원하는 일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더 적극적으로 북한 인권 활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중국에 있는 그 인신매매 피해 여성들을 구출하는 일을 하려고 결심을 하게 됐죠. 오히려. 근데 이게 누가 나한테만 뭐라고 하면 알겠어요. 근데 그렇지. 우리 가족까지 건들면은 저는 진짜 너무 화가 나요. 아니 근데 저는 영상 보면서 아까 어떤 어머니가 어떤 분이죠? 어떤 아주머니가 사진 보면서 막 증언하는 거 보니까 이게 정확합니다. 얼굴 형태 이기랑 자랄 때하고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아는 분이세요? 네. 저희랑 너무 친했던 바로 앞집에 사는 분이었어요. 또 저희 어려울 때 정말 많이 도와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나오니까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분이 저거를 하기 싫었을 텐데 안 하면 때리고 막 구타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고초를 겪었을 게 너무 보이니까 마음이 아프고. 이제 그동안 했던 일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북한의 인권 실태를 알리는 일을 했다고 하면 자 이제 뭐 본격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을 헤매고 있는 우리 탈북민들을 돕겠다 이런 일에 이제 나서게 돼요. 네. 중국 내에 있는 또 인신매매 피해 여성들을 구출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22명의 그 탈북 여성들을 구출했습니다. 22명이요? 네. 대단하다. 그러면 그 인신매매 당한 분들, 그 도움이 필요한 분들과는 어떻게 접촉을 하나요? 저희 현장 활동가들이 그
중국 내에서 퍼져 있는 우리 탈북 여성들하고 휴대폰으로 SNS나 이런 걸로 연락을 하면서 그분들을 이렇게 연락을 취하고 있고. 휴대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렇죠. 휴대폰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애를 낳고 나거나 그러면 처음에는 막 이렇게 자기가 돈을 주고 샀으니까 감금하고 막 못 나가게 하고 엄청난 그 압박이 있거든요.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다 감시를 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애까지 낳거나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휴대폰도 사주고 뭐 이런 것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 2, 3년 지나면. 예, 그렇죠. 2, 3년 지나가면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휴대폰 좀 싸니까 또 여성들이 그건 필수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려고 또 하죠. 그러니까 사주는데 그걸로 가지고 저희한테 연락을 해요. 그러면 제가 딱 보고 그중에서 가장 긴급한 대상들만 골라서 먼저 구출을 하죠. 그러니까 애 때문에 못 떠날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믿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믿는 거죠. 근데 탈북 여성들이 이제 아이를 데리고 같이 탈북하기도 하죠. 저희가 구출한 여성들 중에 아이랑 같이 도움을 요청해서 그러니까 한 명만 구출하는 것보다 또 아이를 하면 또 성인만큼 비용이 사실은 들어요. 근데 이렇게 아이들까지 엄마들이 자기 모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만 떨고 두고 올 수가 차마 발길이 안 떨어져서 그래서 아이들도 같이 좀 데려갈 수 없느냐고 저희에게 그렇게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맞아요. 저희가 어렵지만 데리고 아이들까지 구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렇게 탈출하신 분들 중에는 중국에 아이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예. 한별 씨, 이게 언제 대화 내용인가요? 일주일 전에 저희가 일주일 전이요? 일주일 전? 그럼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분은 중국에 계신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중국에서 수모 산 지 10년이 됐더라고요. 오래된 모녀가 지금 막 빨리 오고 싶어서 구출을 막 원하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저희도 빨리 구출하고 싶은데 지금 중국이 코로나 이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딱 저희 탈북민들이 그 이동해야 되는 그 구간들을 다 검문하고 있어요. 그러네. 일일이. 그래서 짐을 다 쌌다가 지금 풀어놓고 그러고 출발 못하고 지금 짐을 쌌다 풀었다를 몇 번 그 사이에 했어요. 지금 통제를 했어. 네. 그러면 중국인들이야 음식을 이제 구호 물품이든 뭐든 받을 수가 있는데 네네. 숨어 있는 사람은 이걸 받을 수가 없잖아요. 네네. 이거 너무 큰일이네요? 네, 그래서 너무도 절박한 지금 상황 가운데 있어서 빨리 코로나가 조금 중국에서 조금 이런 게 풀리면 이 여성을 구출하려고 지금 저희가 기획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그러면 항상 켜놔야겠네요. 네, 늘 전화를 이렇게 들고 살죠, 손으로. 그리고 밤에도 잠을 잘 못 잘 정도로 불면증까지 걸릴 정도로 어디까지 무사히 도착했다고 그 연락을 받아야 안심하잖아요. 그래서 각 구간마다 이렇게 무사히 제3국의 안전한 나라까지 갈 때까지는 제가 항상 그 휴대폰을 챙기고 그렇게 또 연락을 취하고 늘 그리고 또 탈북민들이 떠날 때 너무 겁을 많이 내요. 강제 북송되면 끔찍한 일을 당하는 걸 너무 잘하니까 두려워하면서 떠는데 제가 그것까지 다 안심을 시키는 일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예, 늘 휴대폰을 챙기고 그러죠. 예. 그럼 여기서 한별 씨가 도움을 줘서 탈북시킨 그 22분의 여성분들 중에 기억에 남는 몇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중국 불법업소에 감금됐어요. 구해주세요. 중국 불법업소에 감금이 됐다고? 이게 무슨 네. 얘기인가요? 2명의 탈북 여성이 2018년도에 저희한테 구출 요청을 했는데 이 여성 2명이 그 인신매매 당해서 불법업소에 감금된 거예요. 근데 저희도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지금 구하러 가야 되는데 거기에 이미 조직폭력배 이런 사람들이 다 진을 치고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는 게 사실은 엄청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들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작전을 짜서 힘센 사람들 데리고 가서 이 여성들을 구출을 해서 무사히 구출해서 현재는 대한민국까지 무사히 왔습니다. 다행이다.
근데 너무 급하다 보니까 조직폭력배들이 저희가 빼낸 다음에 이 여성들이 없어졌다고 그 중국 내 자기네 조직망에다가 싹 뿌려갖고 그 사람들의 인상착의까지 뿌려서 막 잡아야 된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이렇게 움직일 때 다 식사랑 이렇게 시키고 이렇게 구간 좀 쉬면서 가는데 이 여성들은 밥도 못 먹고 그냥 구간 쉬지도 못하고 거의 막 중국 그 끝 지역까지 왔었어요. 근데 감금돼 있는데 어떻게 연락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희가 원래는 감금돼서 휴대폰도 없고 연락을 못 하는데 손님으로 저희 현장 활동가들이 가장해갖고 인터넷에 접속해서 손님인 것처럼 해갖고 여기가 음성적인 채팅방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손님인 것처럼 해서 접근을 해서 그 여성들을 구출해냈죠. 예, 연락을 해서 우리가 구출하러 갈 거다 이렇게. 그럼 그 여성들도 처음에 연락을 했을 땐 그 인터넷으로? 네, 그렇죠. 인터넷으로 그냥 손님인 줄 알다가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탈북 여성인 걸 확인하고 나서 구출을 하러 갈 거라고 해줬죠. 이야기를 해줬죠. 여기 사람 구출하려면 돈을 얼토당토하는 액수를 얘기할 테니 그렇게는 뺄 수가 없어요. 그렇게는 못하죠. 예. 그리고 그런 돈을 원하지 않아요. 또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그 여성을 아주 싸게 샀고 그 여성들을 그렇게 샀는데 그 돈보다 훨씬 더 많이 돈을 벌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뺏기거나 그거 주려고 하지를 않죠. 계속 돈을 벌게 시키려고 하죠. 영화처럼 싸우는 거 아니에요? 막 싸웠죠. 그렇게 막 서로 막 싸우고. 보폭들하고 충돌도 그렇죠. 좀 물리적인 있었고. 충돌도 좀 있었죠. 그분들도 다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영상 하나를 봤었는데 그 영상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좀 이슈가 됐던 영상이에요. 이자처럼 9년을 감금돼 있었대요. 근데 나도 3평 봤어. 남짓한데 7명을 감금해 놓고 있었는데 거기서 3명이 밧줄을 타고 벽을 내려오는 이런 영상이었어요. 여자분이었는데. 근데 그분들이 탈출해서 증언한 내용은 정말 사람이 겪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근데 그중에 그 어린 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 그랬냐면 자기는 언니하고 넘을 때 브로커가 그러더래요. 그냥 가면 하고 싶은 일 해서 돈 벌어서 나오면 된다. 딱 갔는데 이제 사람들이 와갖고 이렇게 2명을 딱 앉혀놨는데 어떤 걸 고르겠냐 길더래요. 그럼 뭘 고르지? 이렇게 하고 그냥 자기는 모르고 있었는데 자기는 벌써 3만 원에 팔렸더래요. 중국 돈에. 그랬더니 남편 쪽에 가족들까지 다 나와가지고 아예 뭐 감시 상태에서 데리고 가고 한 명이 이제 남았잖아요. 둘이 갔는데. 그래서 한 명을 딱 보더니 뭘 하겠냐 해서 일하겠다 그랬대요. 근데 식당에서 일하면 된다고 데리고 갔는데 거기였대요. 처음에 국정원에 제가 들어갔을 때 탈북민들을 처음 봤어요. 근데 대화 중에 임신매매를 당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너무 안타깝고 가슴 아픈 게 나는 3만 원에 팔렸어 이러면은 나는 5만 원에 팔렸어 너보다 더 비싸 이러면서 그거를 가격을 자기한테 매기는데 그게 너무 아픈 거예요.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속상했어요. 제가 살던 마을에서 되게 끔찍한 일이 일어났었는데 그 남편이 술만 먹으면 계속 폭행을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남편하고 그 언니의 나이 차이는 심지어 30살 넘게 차이가 났었어요. 거의 뭐 미성년 갓 벗어진 언니였는데 남편한테서 계속 폭행을 당하다 보니까 항상 도망갈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도망에 성공했어요. 하루 지나서도 이제 그 언니를 찾았다는 소식이 없길래 다 동네 사람들이 잘 도망갔다 했는데 그 다음날 잡아온 거예요. 잡았나 봐요. 어떻게. 근데 잡아와가지고 식구들 아빠, 엄마 그리고 남동생 그리고 남편 되는 사람들까지 다 때려놓고 이제 도망 또 갈 수도 있으니까 도망 못 가게 개줄을 아예 묶어놓고 그 언니를 그다음부터 집에 감금시키고 하는 걸 보고 사실 도와주고는 싶은데 신분이 또 안 되다 보니까 그러지도 못하고 좀 도와주세요. 네,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두 분이 무사히 한국까지 올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할 거니까 안전한 장소 가면 우리 통화해요. 구출된 여성이 직접 찍은 영상.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죠? 네, 맞아요.
아이고, 예, 무사히 대한민국까지 온 거 축하해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뭐 이 중간중간 얼마나 긴장감이 흐르는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우리 보는데도 무서운데요. 처음에 한국에 도착했다고 할 때 마음이 너무 즐겁고 막 기쁜 거예요. 그 어려운 그 여성들을 구출할 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써서 막 그 조폭들이 찾으려고 했었고 이 여성들이 막 굶으면서 며칠씩 막 산을 막 넘고 그랬기 때문에 그 왔다고 하는 그 소식에 얼마나 기쁘고 안도가 되던지. 예. 그래서 그렇게 평상시에 잠을 제대로 푹 못 주무셔서 네, 또 각 구간마다 다닐 때 이렇게 무사히 도착했다고 해야지 저희가 제가 안심을 하고 잘 수 있잖아요. 그래서 며칠씩 습관이 됐겠어. 잠을 못 자는데. 네. 저 아까 언뜻 그 어두운 밤에 무슨 새벽녘에 배 걷는 거 보니까 어디예요 그게? 메콩강. 저 강 건너보신 분. 어땠어요? 다지모. 메콩강 저희가 건넜던 그 베트남이랑 그 캄보디아 국경 사이에 있는 메콩강이에요. 근데 방금 되게 반가웠던 게 이제 와서는 저게 반갑네요. 저희도 저 배를 타고 건넜어요. 사실 저게 승합 인원이 한 4명 정도 넘어야 되는데 저게 그냥 탈 수 있는 인원을 다 태워가지고 건너다 보니까 사고도 나고 중간에서 목숨을 잃은 사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이제 그 배 영상을 보는데 지금도 막 심장이 막 쿵쿵 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상태 저희 그 라오스 국경을 지키는 그 군대들한테 저희 이제 잡혔댔어요. 네네. 근데 제가 이제 중국에서 그래도 조금 3년 살았으니까 이제 책임자로 하고 이제 6명이 해서 총 7명이 한조가 됐거든요. 그 메콩항에 이제 정신부터 이제 6시까지 계속 있다 보니까 동네 사람이 이제 그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는 죽었구나. 나는 이제 잡혀나가면 나는 한국기도라서 무조건 죽었다고 지금 생각하는데 이쪽 애들은 말을 모르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군대들이 2명 있다고 왔는데 중국말로 너네 거기서 배에서 이제 이 땅에 올라오라고 이제 하는데 말이 딱 통하는 거예요. 참 말이 통하는구나 하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아직 무릎을 땅에다 딱 대고 제가 울면서 이제 중국말로 이제 도와달라고 이제 북조선에서 왔는데 우리 한국 가는데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북조선이 어디냐고 자기네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대한민국은 안 해 하고 하니까 한국은 안 돼요. 우리 여기를 건너서 이제 한국에 가는데 여기만 건너가면 무사하니까 이제 북한에 가면 우리 다 죽는 목숨인데 좀 살려달라고 하니까 그분이 그러면 그 벌금을 내라는 거예요. 결국은. 네, 그래서 그거를 주고 이렇게 그 선장이 와서 태우고 가는데 그때 이 심장이 너무 쫄깃했고 태국 그 해관에 세관 쪽으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제 그 경찰이 또 나왔어요. 저희 이제 북한에서 온다 하니까. 근데 그때 안도의 숨이 나오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막 불을 이만큼 집어넣은 것처럼 막 활활 타는 거예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딱 앉으니까 이제 그 한국 브로커님이 이제 전화 온 거예요. 어떻게 됐냐고. 그래서 넘었다. 여기 태국 넘었다 하니까 그분도 이제 한숨을 내면서 정말 수고했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허명희 씨가 지금 한국 온 지 얼마 됐죠? 저 이제 7년째 접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긴박한 상황에서도 심장이 쫄깃해졌다는. 네. 아니 제가 2019년도에 태국을 갔다가 메콩강을 다시 건너서 라오스를 갔어요 제가. 왜냐면 메콩강을 올 때 4시간 반을 은하 언니 말한 것처럼 저쪽 배에다 11명을 태웠는데 아까 그 그림에 메콩강이 날이 강이지 실제 가보면 바다예요 완전히 흙바다. 근데 큰 막 무역선이 막 지나가요. 그럼 그 파도가 오면 있지 않습니까? 장난 아니고 배가 날아요 조그만 배들은. 그러면 옹동이가 완전 깨져나가요. 이게 물이라는 게 이렇게 파도치잖아요. 그러면 작은 배들은 튀거든요. 옹동이가 다 깨져나가고 햇빛 때문에 얼굴 다 익어요.
근데 4시간 반을 저 배를 타고 태국을 들어가는데 우리 한강 같은 게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완전 바다요, 바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치앙라이를 대부분 치앙라이에 이제 도착하는데 제가 치앙라이에 가서 제가 왔던 그 코스 그대로 제가 라오스를 넘어갔었어요. 그 배를 타고. 언제? 2019년도에. 왜 그랬어요? 아니 18년도에 2018년도에 그러니까 그래? 왜 그랬냐면 은하 언니가 말한 것처럼 제가 가끔은 초심을 잃는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그래도. 제가 이제 그 저를 도와주신 그 한국 사장님이 계셨어요, 태국에. 그래서 그분 찾는다고 10년 만에 돌아갔다가 거기 간 거예요. 그 사장님을 못 만나서. 그래서 가서 그 메콩강을 타고 다시 라오스를 넘어가 봤는데 제가 다시 타보니까 그 사품 치는 그 흙강이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가지고 배에 들어가질 못하겠는 거예요. 그치. 눈물이 막 쏟아지고 여길 4시간 반을 왔다고 이러면서 그 잠깐 30분을 라오스를 타고 갔다 오는데 정말 막 너무 울었어요. 아, 이게 이런 강을 지금도 넘겠구나, 우리 탈북민들이. 먼저 온 사람으로서 정말 그 강을 하염없이 쳐다봤던 것 같아요. 저는 저 강을 저도 라오스에서 잡혔지 않습니까? 3일 동안 같이 있다가 다시 나오면 그때 라오스에서 잡혀서 세간을 우리 데리고 나올 때 저는 죽자고 진짜 이거 안전면도 날했으니까 그거 다 손에다 쥐고 소리. 그래서 일단 세간에다만 우리 대사관에다만 여면 우린 다 죽는다 하고서 했는데 여행 우린 대낮에 경찰들 호의를 받으면 우리 라오스 강 넘었단 말입니다. 저 태국 강.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 강이 무서운 것보다도 강물이 너무 새까매서 완전 진흙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배가 너무 빠른 거 조그만데 저 부릉하던 순간 한 5분도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강 건너온 게. 근데 그때 그 사람들 말하는 첫 마디가 저기 넘어가면 경찰로 찾아가라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말을 잘못 오해라고. 아이고 이때 우리 경찰로 찾아가는 게 또 다시 잡혀서 넘어오라는 소리인데 근데 그게 아니고 무조건 경찰로 찾아가야 내가 산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태국에서. 네. 한별 씨가 잊을 수 없었던 또 다른 여성 사연 보시죠. 24세 임신부입니다. 출산 전에 탈북하고 싶어요. 24살 임신부. 뱃속에 아기가 있는 상태로 구조 요청을 한 거네요. 2017년도에 이 여성이 저희에게 긴급 구조 요청을 신청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여성이 북한에서 탈북해서 인신매매 당해갖고 중국의 이런 시골로 팔려간 거예요. 근데 이제 중국인 남성인데 이렇게 장애를 가진 남성에게 팔려갔었어요. 근데 3개월 만에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임신된 상태에서 처음에는 막 이 여성이 이제 어디를 갈까봐 막 문 다 잠그고 온 가족들이 서로 보초를 서면서 이렇게 감시를 했대요. 근데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서 이 여성이 저희에게 긴급 구조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중국 땅에서 이제 아이를 점점 배는 불러오지 6개월이 이제 접어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출산할지도 너무 걱정되고 두렵고 자기는 주민등록증도 없는데 그러다 탈북 여성인 게 발각되면 강제 복송되면 임산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강제 낙태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그저 극도로 예민해져 갖고 저희한테 막 빨리 구출해달라고 그렇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래서 또 작전을 짜갖고 저희 활동가들이 며칠 정도 그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나왔다고 하면 연락을 하면 그때 저희가 이제 거기로 가서 차를 태워서 빠지죠. 그렇게 해서 구출을 했어요. 아기는 건강하게 태어났나요? 막 사실 애가 죽은 줄 알았대요. 애가 태동을 안 했대요. 그래서 막 얘가 죽었나 이랬는데 갑자기 또 애기 머리에 뭐 물이 찼다고 막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됐는데 이 여성이 지금 한국에 도착하면 저희랑 원래 통화를 하기로 했거든요. 하나원에 무사히 도착하면 보통 안전하게 무사히 왔다고 저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여성이 출산을 하기 위해서 하나원이 아닌 다른 출산 기관에 들어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래서 저희한테 아기를 예쁜 여자 아기를 낳고 나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반가웠고 한편으로는 안쓰러웠던 게 제가 미리 알았더라면 가서 출산했을 때 좀 이렇게 봐주고 그랬을 텐데 혼자서 외롭게 출산해서 너무 마음이 좀 외롭고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웠어요, 좀.
그래서 저희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24세 임산부 그분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겪었었는데 당시 상황은 어땠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떠나서 어떻게 사신 거예요? 돈을 벌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돈 벌 수 있다는 기회를 생각해가지고 왔는데 인신매매로 팔린 거죠. 살면서 좀 적응을 할 수 있었어요? 아니면은 한 날도 편치 않게 계속 계셨어요? 그냥 늘 공포 속에 살았어요. 어떤 게 가장 공포스러우셨어요? 북한에 북송될까봐. 처음에 이한별 씨랑 연락이 됐을 때 뭔가 이제 살았구나 안심이 됐을 것 같기도 한데 아니면은 뭐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떠셨어요? 아니 저는 의심보다도 그냥 내 인생에도 한 줄기 빛이 이렇게 비치는구나. 무조건 가야겠구나. 내 뱃속의 애를 위해서라도 무조건 가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가야 되는데 홀몸이 아니라서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4시간 동안 산을 걸었는데 네.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4시간? 4시간을 걷고 태국에 도착을 했는데 24시간 동안 애가 해동을 안 하더라고요. 해동을 안 하더라고요. 해동을 안 했다고요? 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죽은 줄 알았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네, 애를 위해서 한국까지 가려고 했는데 애가 죽으면 진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여기 한국에 와서 아기 혼자 있을 때 낳았겠어요. 네, 닷새 동안 진통을 앓았는데 옆에 사모님들은 진짜 막 이렇게 남편이랑 부모님들이랑 와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힘을 내서 막 소리도 지르고 하는데 저는 진짜 소리를 못 지르겠더라고요. 너무 혼자서 외롭고 한데 너무 내가 혼자서 그렇게 고음을 하면은 너무 불쌍할 것 같아서. 제가 한국 땅에 와서 적응을 해야 되겠는데 애가 있으니까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서장님이 저의 아기를 봐주셔가지고 천사다. 사회하고 진짜 슈퍼 너무 감사한 분이죠. 한국 사회하고 접촉할 수 있는 너무 귀한 시간이었죠. 너무 감사한 분이죠. 정말 그릇을 너무 제한테 은인 같은 분이시죠. 아니 그거 애 보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친정엄마도 잘 엄마도 안 봐주는데 요즘에. 모르고 그러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도 안 봐주는데. 그래요. 지금 직접 여기 옆에 계세요. 네. 예, 소장님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소장님, 저는 진짜 선생님을 제 인생에 정말 너무 은혜를 너무 많이 입었어가지고 무슨 말로 감사하다는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국 사회에 빨리 적응을 해가지고 그걸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잘 적응해서 건강하게 사는 것이 보답이니까 다른 생각하지 말고 늘 건강하게 씩씩하게 잘 살기를 또 옆에서 응원할게.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시고 싶은 일은 뭐예요? 제가 헤어샵을 다녔었는데 네네. 좀 코로나가 없어지면 헤어샵에 다시 다니고 싶어요. 미용사가 되고 싶으세요? 네. 네. 예, 정말 꿈 꼭 이루시고요. 네. 그리고 아이와 엄마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단하다. 진짜. 뭐 다 큰 아이의 친구도 잠시 맡아주는 것도 사실 되게 부담되는데. 어려워. 근데 9개월이나 어떻게 맡아서 키우실 생각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애를 키워본 적이 없는데 그것도 태어난 지 70일 된 아이를 키운다는 게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두렵기도 하고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지. 근데 정말 제가 한 생명만 구한 게 아니라 이 아이까지 구한 거잖아요. 그래서 신이 내게 또 이 아이에게 사랑이 너무도 필요한 아이인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아이를 잘 키워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제 자식처럼 더 귀하게 키웠어요. 진짜 이게 혹시 잘못될까 봐 조금이라도 이렇게 잘못하면 다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 키워줘야 되겠다는 마음에 그리고 막 옷에 똥 같은 것도 아기가 이렇게 기저귀 갈다 보면 묻잖아요. 그러면 또 제 손으로 다 이렇게 빨고 손빨래를 다 했어요, 제가. 근데 왠지 그 아이는 이상하게 그 똥 냄새도 싫지가 않고 너무 좋은 거예요. 엄마 마음 아니에요? 어머! 자기 자식이야, 자기 자식. 막 똥 묻은 거 빨아도 안 밉고 너무 예쁜 거예요. 천사 같은 거예요. 어머 세상에. 위험천만한 그 탈북길을 평생에 한 번 걷는 것도 굉장히 정말 힘든 일인데 매번 경험하는 건 정말 상상조차 못할 일이에요. 그럼요. 근데 이거 인권운동하면서 이렇게 신변의 위협까지 받는데 이 일을 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사실은 제가 이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이 사진 속에 있어요. 사진 속의 인물은 이렇게 저희 친오빠인데요. 오빠가 지금 살아있으면 45세 되시는데 중국으로 2009년에 저희 도움을 받으려고 오빠가 저희한테 연락이 왔어요. 사실은 북한에서 살기 어려우니까 저희한테 좀 도와달라고 전화가 왔는데 저희도 이렇게 대한민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 너무 좋은 세상이 있는데 북한에서 고생하니까 오빠를 대한민국으로 좀 모셔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빠를 좀 회유했죠. 근데 처음에 오빠는 북한에 아내도 있고 자녀들도 둘이나 있어서 오빠는 안 오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오빠한테 오빠가 중국까지만 오면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오빠가 제 말을 듣고 그렇게 넘어왔다가 그 민가로 들어갔는데 민가에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날 당일에 중국 변방대 군인들에게 잡혀서 강제 북송됐어요. 그게 얼마나 지났어요, 시간이? 지금 올해로 11년이나 되었는데 저는 아직도 오빠의 생사를 모르고 있어요. 어떡해. 어떡해. 그 뒤로 오빠의 소식을 아예 전혀 듣지 못하신 건가요? 원래 오빠가 그 양강도 해산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북한에. 거기로 가서 아무데나 어디 있어야 되잖아요, 며칠 동안은. 그렇죠. 저희랑 연락하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민박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민박집에 있었었는데 오빠가 강제 북송된 이후에 북한의 양강도 보위부에서 오빠를 잡아갖고 막 그 고문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오빠가 좋은 신발이랑 장갑이랑 저희가 보낸 돈으로 좀 이렇게 좋은 걸 사서 쓰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 군인들이 그걸 다 빼앗고 오빠를 옷까지 다 벗겨서 그 양강도 영하 40도 이하 날씨에 세워놓고 막 때리고 고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민박집 주인이 정말 그 보위부에서 불러갖고 저희 오빠랑 삼자 대면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가서 보니까 저희 오빠가 막 맞아서 형편이 없는 데다가 양손과 발에 다 붕대를 감고 그렇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도 처참한 그런 상황에서 손과 발을 자를지도 모른다는 그런 끔찍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북한에서는 사실 그 정치범 수용소로 끌고 갈 때 그 사람이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인 것처럼 그 사람의 사진까지 다 압수해 갔거든요. 그리고 끌고 갈 때는 그 사람 가족하고 다 같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고 가거나 아니면 가족하고 강제 이혼을 시켜서 본인만 이렇게 정치범 수용소로 끌고 가는데 저희 오빠 같은 경우에는 후자가 된 거죠. 사실 이 사진은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때 그 사진이에요. 저희 중국에 있는 친척들이 80년대에 중국으로 방문했을 때 저희 오빠랑 찍었던
그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때 간직했던 사진을 제가 오빠 일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고 막 이렇게 활동하니까 저에게 어떻게 우연히 사진을 찾아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유일하게 갖고 있는 오빠 사진이고요. 오빠가 그 이후에 경성수용소, 정치범 수용소로 악명 높은 경성수용소로 끌려갔다는 이야기까지 듣고 지금 아직 소식을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는 오빠 어렸을 때 모습은 어떤 게 기억이 많이 나세요? 저희 오빠가 워낙에 모범생 스타일이었고요. 어머니한테도 너무 효자시고 북한에선 진짜 구멍탄불 갈 때도 밤에 늦은 시간에 갈아야 되는데 엄마가 힘들다고 오빠가 다 갈아주고 돼지 모기까지도 엄마가 줘야 되는 거 오빠가 다 끓여서 줄 정도로 엄마를 극진하게 정말 생각하는 효자였어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막 이렇게 학용품이랑 부모님이 사주면 오빠가 그걸 자기가 안 쓰고 다 저한테 새 거 그대로 막 물려주고 쓰던 거 물려주면 좀 미안하다고 생각해서 새 거 그대로 저한테 주고 고난의 행군 시기에 저희가 진짜 먹지 못해서 친척집에 멀리 시골에 있는 친척집에 진짜 걸어가는 게 쌀 구하러 몇 시간씩을 걸어갔었어요. 근데 그때 오빠가 제가 13살이었을 때인데 저를 몇 시간을 업고 걸었었어요. 그렇게 밤길에 위험하고 북한의 진짜 그 시골길은 너무도 이렇게 비포장 도로라 험한데 고생한다고 발이라도 다칠까 봐 오빠가 막 업고 몇 시간씩 그렇게 걸었던 오빠인데 그래서 오빠랑 사이가 더 좋았었기 때문에 더 오빠가 보고 싶고 그래요. 지금 못 본 지가 굉장히 오래됐겠네요. 네. 마지막 본 게 몇 살 때 본 거예요? 마지막으로 봤을 때가 제가 북한에 있을 때였으니까 17살 때 오빠를 보고 지금 20년 넘게 못 21년 네, 넘게 오빠를 못 보고 지금까지 북한 인권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시고 그리고 그 22명의 여성분들을 또 탈북시켜 주시고 이렇게 많은 좋은 일을 하셨지만 정작 본인의 오빠에 대해서는 소식조차 모르잖아요. 네. 더욱더 막 이렇게 좋은 일을 할수록 또 오빠 생각도 또 많이 날 것 같아요. 너무 오빠가 보고 싶고 소식을 알고 싶어서 저희 가족과 같이 강제 북송의 아픔이 있는 탈북민들을 만나서 인권 침해 조사를 했던 그 조사 보고서와 함께 저희 오빠 생사 확인을 요청하는 자료도 유엔 인권사무소에 2016년 7월에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2018년 2년이 지난 후에 8월에 북한에서 답변이 날아왔어요. 공식적으로. 저희는 너무 그래서 막 속상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노력한 것들이 막 국제사회 다니면서 오빠 소식을 알기 위해서 북한 인권을 알리려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그 답변 한 줄을 받고 너무도 기가 막혀서 내가 이 인권 활동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지금 현재도 또 유럽에 있는 인권 변호사들하고 연계를 해서 북한의 이 인권 가해자들을 책임 규명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도 어떤 분들은 저와 같은 생각일까 봐 좀 여쭤볼게요. 오빠는 북한에 있는데 그 사진이나 이름이 공개가 되면 오히려 더 곤란한 상황에 빠지지는 않을까 걱정되진 않으세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밖에 있는 사람이 안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주는 게 오히려 저는 더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안 그러면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사람은 어차피 북한에서는 공민의 자격을 다 박탈당하고 그 사람이 죽어도 누구도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줄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가족 자체가 이젠 강제 이혼당해서 소식을 뭐 이렇게 전화할 수 있는 가족도 없고 물어볼 수 있는 가족도 없고 정치범 수용소에 가면 일단은 편지도 안 되고 모든 외부하고의 거래가 다 끊어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죽어도 누구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제사회와 함께 목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그 오빠에 대해서 오히려 확인을 해야지 더 북한에 자극이 되고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 핵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막 뭐라 하는 것보다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말하는 걸 더 두려워하고 겁내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오빠가 저한테 했던 얘기가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라고. 원래 자기가 장남으로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아이고. 그 책임감이 늘 항상 오빠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셔야 되는데 모시지 못하니까 너라도 어머니 꼭 잘 모시고 그러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오빠가 만약에 이 소리를 듣는다면 오빠한테 어떤 이야기가 꼭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오빠를 위해서 그동안 정말 많이 활동하고 오빠의 소식을 알기 위해서 너무도 많은 노력을 하고 정말 가슴을 치면서 오빠가 너무 보고 싶고, 그래서 통곡을 했던데 적도 너무 많고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오빠가 꼭 정말 살아있었으면, 제발 살아있어서 우리 만날 때까지 살아만 있어주면 참 너무도 고마울 것 같고, 오빠 너무 사랑해. 선물을 좀 준비를 했는데 사진을 은하 씨가 잠깐 가지고 있고 열어보시죠. 네, 저희가 이한별 씨의 오빠의 예전 사진을 가지고 너무 오래된 사진이라서 저희가 추정을 해서 현재의 모습을 예측해서 그림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오빠 이름은 이세일이고 1977년 9월 10일생입니다. 혹시라도 북한에 계신 분들이거나 또 북한에서 있었다가 중국에 와서라도 저희 오빠 이세일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